제가 전직 교수로서, 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과정들, 특히 우리의 상상력과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미국 대기업,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IT 업계로 이직을 원하신다면 일단 문제풀이부터 좀 시작을 하시라는 조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준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가 채용 시스템에 들어가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쉽다. 장단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력서를 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력서를 연초에 냈고요. 시스템에 그냥 입력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밤마다 이렇게 링크트인을 보면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제 전공 혹은 하고 싶은 일 관련돼서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가 링크트인에도 뜨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도 뜨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은 잡 디스크립션이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잡 디스크립션도 어떤 회사는 자기들끼리 이제 복사에 붙여넣기 해서 앞부분 넣고 그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 좀 넣고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우대 조건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아마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건들이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있나 싶은 공고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경력 전부가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실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많지 않죠. 전 나름대로 이제 대학 안에서의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그 대학 밖에서 일한 거랑 어쨌든 안에서 바깥쪽을 흉내낸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채용 공고문들을 보면서 내가 길게 볼수록 이러한 경험들을 꼭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도 정말 엄청 많이 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뿌리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비전 기술들을 어쨌든 조금씩 젖어들듯이 배우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영상이기 때문에 후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서 조금씩 배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잡 디스크립션 보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론 같은 걸 다 알고 있다 한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비전 분야에다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제품을 낸 것도 아니고 등등 그런 걸 좀 느꼈는데, 또 다른 사람들 이력서, 이제 그 링크트인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이력서를 공개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오해 여지가 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자기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일했던 회사의 기밀이죠. 사실 업무 자체는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채용 절차를 알지는 못해요.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링크트인을 보면서 채용 공고 안에 잡 디스크립션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사람이 무조건 날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는 정말 진짜 하나도 못 봤고요. 내가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하다? 매우 한국적이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 들면은 다 냈어요. 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냈죠. 근데 결과 말씀드렸듯이 서류 탈락 정말 많았고, 이메일도 안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력서를 2주, 한 달 이렇게 계속 틈나는 대로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이제 그 이력서를 내놓은 게 한 6개월이 지나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 왔으니까 내가 이직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빨리 되진 않겠다라는 거는 사실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나를 알리자 이런 기분으로 이력서를 정말 많이 뿌려봤습니다. 또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력서 받는 과정을 처리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정말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리퍼럴을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사실 인맥이 그렇게 여기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일단 이력서를 막 냈어요. 예를 들면은 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내실 때 한 번 인터뷰가 잘 안 되면 1년 동안 이력서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력서 내시기 전에도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리퍼럴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서 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한 회사에 한 직종밖에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일단 지원을 할 때도 여러 개를 낼 수 있어요. 요거는 또 이제 회사마다 다른 얘기인데, 인터뷰를 한 번에 한 팀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팀하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 진행하실 때 리크루터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G사 혹은
F사 같은 경우는 뽑아놓고 배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팀 매칭을 시작을 해요. 잘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이어링 커미티에서 이 사람 뽑아도 된다 승인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퍼가 나가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 예외적인 경우를 좀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가 결과가 올라가면은 그걸 보고 저는 한 회사에서 하나만 받을 수 있다. 근데 인터뷰 과정은 이제 한 팀하고 진행해서 여러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팀하고 인터뷰를 해서 결과적으로 통과된 팀들과 다시 얘기를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팀을 고를 수도 있다. 오퍼는 그 다음에 나온다. 인터뷰 방식도 회사마다 좀 달라요. 연구직이실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력서를 낸 다음에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만들고 한다는 걸 당연히 이력서에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테크 인플루언서라고 적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런 거를 좀 적었는데 구글 리크루터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너 유튜브도 하네.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관심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고, 실제로 그분들도 제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의 선택을 조금 잘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리크루터가 유튜브 리크루터한테 넘겼어요. 근데 유튜브 리크루터한테 나는 유튜브를 지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직까지도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못 버린 것 같아요. 구글에 이력서를 낼 때 구글 밑에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글의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부러 체크를 안 했어요. 내 친구가 구글 브레인 다니니까 구글 브레인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친구는 디즈니에서도 일을 했고 나도 이 친구랑 비슷하게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진 못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한 구직자였으니까 그냥 이제 넌지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유튜브랑 구글을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후에 리크루터들에게 이메일이 엄청나게 왔어요. 저는 이제 신참 구직자의 마음으로 뭐든지 오케이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었는데 좀 더 당당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요거 하나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코딩 인터뷰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인터뷰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습이 안 되면은, 연습이 부족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강조하는지는 다시 한번 시간 순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는 하지만 인터뷰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인사과에 가까운 그런 업무만 하는 리크루터들이 있고 그래요. 물론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경력직이고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뭐 숙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터뷰를 어떤 과목 누구와 볼 것이냐 결국은 리크루터가 결정을 하거든요. 리크루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으로 잘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회사마다도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하이어링 매니저가 이력서를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관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오케이가 나오면은 이 사람이 되면 혹시 뭐 잘 되고 괜찮으면 우리 팀에 데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한번은 보고 연락이 옵니다. 이제 순간의 선택이죠. 내가 지금 딱 원하는 쪽에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한 회사에서 어떤 쪽으로 인터뷰 얘기가 왔는데 이제 그거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회사들은 여러 팀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뽑아놓고 배치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통과하고 나서 생각하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인터뷰 과목들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와서 시간 내서 자기가 노력을 들여가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인터뷰를 하는데 서로에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나도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되고 뽑는 쪽에서도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지 않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오늘은 이력서를 내고 리크루터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